동성애, 트랜스젠더, 젠더 관련 이슈, 민주당이 이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트럼프는 뭐만 얘기했죠? 그냥 선명하게 내가 일자리 줄게. 사람들의 삶의 문제에 가장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권력을 가져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정치를 도덕과 분리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2016년에도 트럼프를 당선시키게 만들었던 그 미국 내의 사회 현상이 2024년에도 바뀌지 않았다. 그리고 그 과정이 또 똑같이 재현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제 트럼프가 되면 미국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 매몰돼서 지금 상황만 바라보면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맞아. 그러면 그 전사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이든은 왜 됐나? 바이든은 러스트벨트의 일자리 공약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는 왜 그러면 패배했지?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트럼프는 이제 코로나 문제에 적합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그리고 바이든은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를 했고, 그리고 트럼프의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경제가 안 좋았단 말이에요. 미국 경제가. 그리고 일자리도 안 좋아지고. 그때 이제 코로나 마스크 쓰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더 확산된 거 이게 그렇죠. 영향이 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렇죠. 네. 특히 이제 당시에 직격탄을 맞은 게 하루 벌어서 하루 생활하는 흑인이라든가 저항력의 백인 노동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히스패닉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직격탄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바이든은 트럼프의 어떤 이런 약점들을 공격하면서 러스트 벨트에 대한 공약,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바이든이 러스트벨트에서 승리를 거뒀고 그게 이제 다시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오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바이든이 집권하고 나서 러스트벨트에서 일자리도 해줬고 잘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해리스는 트럼프한테 패배했는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핵심은 도덕주의가 다시 나타났다. 트럼프는 도덕 이런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시죠, 사실. 네. 오히려 뭐만 얘기했죠? 그냥 선명하게 내가 일자리 줄게. 러스트벨트에 일자리 만들게. 어떻게? 보호무역해서 관세 막 10% 내주겠다. 중국 공장 때문에 미국 공장이 문 닫았는데 중국 공장들 못 들어오게 공장에서 만든 거 40% 관세를 묻혀버리겠다. 다 조사해가지고 조사하면 다 나와.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해리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트럼프와 자신의 대결을 성과 악의 대결, 도덕과 비윤리, 간의 대결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범죄자와 비범죄자, 그리고 민주주의냐 민주주의가 아니냐, 저항력의 백인 혹은 흑인 노동자, 특히 가장들이 봤을 때는 누가 더 느낌이 있죠? 그냥 트럼프에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가정에서 누구 뽑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다 치면 해리스를 해야지라는 사람은 트럼프는 저런 나쁜 짓도 하고 그랬잖아.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이제 상황이 연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동성애, 트랜스젠더, 젠더 관련 이슈 이게 다 이제 도덕이나 인권 이런 문제랑 관련이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실제 정치에서 권력을 가져다 주는 게 뭐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실제 권력을 가져다 주는 거는 도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흥미로운 포인트인데 윤리적인 국가, 정의로운 국가를 만드는 게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정치를 봤을 때 권력은 누가 가져가느냐? 사람들의 삶의 문제에 가장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권력을 가져가다라는 거예요. 정몽주 비유를 해볼게요. 정몽주 같은 사람이 주장했던 거는 고려의 왕통을 그대로 충을 다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정몽주가 추구했던 길이었죠. 정도전 같은 인물은 시골로 귀향을 갔단 말이에요. 시골로 귀향을 갔는데 이분이 이제 그때 뭘 보냐면 농민들의 삶을 본 거예요. 일반 백성들의 삶이 이 고려시대 때 불합리한 토지 제도에 의해서 말도 안 되게 수탈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호족들에 의해서.
그러면 정도전이 생각했을 때는 이 제도를 혁파해서 당장 농민들이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얻은 수확만큼 생활을 윤택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주나 호족들은 농민들이 실컷 농사 지으면 다 가져다가 창고에다 박아놓고 호의호식 하는데 농민들은 제대로 옷도 못 입고 맨날 가서 일을 하는데 맨날 배고픔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정도전이 주장했던 건 뭐냐? 고려 시대를 무너뜨리고 농민들,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 결국 권력은 누구한테 오느냐? 정도전, 그리고 정도전이 지지했던 이성기한테 권력이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정치를 도덕과 분리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트럼프는 굉장히 비도덕적인, 굉장히 욕망에 충실한 사람, 뭐 이런 사람이었죠. 그게 온갖 이제 불법과 탈법, 그쵸. 이런 것들로 이제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있죠. 근데 봐야 될 건 뭐냐? 트럼프가 내세웠던 아주 선명한 메시지. 그게 뭐였냐? 제조업, 공장, 일자리였단 말이에요. 이거를 매우 강경하게 주장을 했고, 그게 터무니없는 관세 장벽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이런 겁니다. 뭐 도덕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이번 이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준 것은 확실히 도덕은 아니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는 그 뭐 정도전 비유를 해주셨지만 더더군다나 일반 평민들, 그러니까 평범한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질수록 이게 더 이런 현상이 강화되겠죠, 그죠? 그럼요. 미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당장 미국은 집값도 또 비싸잖아요. 맞아요. 주급을 받는 일자리가 바로 사라진다. 그러면 집도 없어지고 노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노숙이라는 현상이 많잖아요. 그쵸. 실업하는 사람들이 바로 노숙자로 전락을 해본다. 맞아요. 거기다가 가족도 부양할 수도 없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미국 보수주의의 핵심은 가족윤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족들이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들을 전승을 해주고, 그리고 또 일요일에는 어딜 가죠? 교회를 간단 말이에요. 네. 이게 또 교회에서 배우는 것들이 또 미국의 어떤 보수주의적인 어떤 윤리적 가치, 이게 미국의 평범한 가족이 위대한 미국을 만드는 원동력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평범한 제조업 일자리가 붕괴되면서 이런 가치들, 제도들,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제 경제는 어떻게 되는데? 그렇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미국 정치는 알겠고, 그러면 경제는 어떻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답이 논리적으로 뻔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의 전통적인 제조업 일자리, 그냥 저학력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그 공장들 문을 다시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공장들 일자리 문을 열려면, 공장 일자리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미국 제조업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한테 수출해가지고 먹고 살았던 아시아의 제조업은 어떻게 되죠? 리스크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리스크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가끔 한 번씩 블룸버그에서 미국에서 새로운 ETF가 뭐가 나왔나 이런 걸 한 번씩 찾아보거든요. ETF가 새로 나왔다는 얘기는 운용사에서 이거 잘 팔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만든 거잖아요. 얼마 전에 아주 재밌는 티커의 ETF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뭐냐면은 메이드라는, 티커 이름이 메이드예요. 보니까 미국의 제조업에 투자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맞았다. 트럼프, 해리스 선거 구도 보고 그걸 알았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오바마 정치를 공부를 했으니까. 그때부터 이어지는 거라는 거죠. 미국의 큰 흐름들, 미국 경제의 구조들, 이런 것들을 봤기 때문에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 미국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영화를 미국 정치적인 시각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에미넴의 Lose Yourself라는 발음이 제가 안 좋아요. 된장 발음이에요. Lose Yourself. 포기한다는 뜻인가? 처음에 그렇게 이해를 했다가 그게 아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스스로 이겨라. 너를 이겨라. 라는 이제 랩이 있죠. 근데 그 노래가 어디에 나오냐? 에미넴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8마일에서 그 영화가 그 노래가 나와요. OST로. 거기 보면 이 디트로이트에 폐허가 된 주택가, 공장 그 거리를 이렇게 지나면서 그 노래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단 한 번의 기회. 이걸 잡아라. 너의 모든 걸 다해라.
그러면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죠.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산업이 몰락하면서 폐허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미넴이 부르는 그 노래 루즈 유어셀프 단 한 번의 기회, 그 기회에 모든 걸 걸어라 라고 버스를 타고 창밖을 보면서 그 노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기회가 없는데 무슨 기회를 잡으라는 거지? 여기서? 그거는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성공하려면 디트로이트를 벗어나야 된다. 큰 그림에서 보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제조업의 경쟁력이 계속 약화됐기 때문인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저는 자본주의가 선택한 결과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예, 그렇죠. 예. 제조업과 그 소위 말하는 서비스업을 분류를 해보면 예. 제조업은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비즈니스고 공장을 많이 지어야 되고, 그런데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되면 이걸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애플을 포함한 이제 빅테크들은 비제조업에서 계속 성장하면서 이게 이제 커진 거잖아요. 비례지게. 근데 이게 이제 되돌아갈까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상황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러면 무조건 제조업 투자해가지고 돈 그렇죠, 벌어야겠다. 그렇죠.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트럼프 공약이라는 게 메시지가 분명한 반면에 네. 서로 간의 모순점들이 굉장히 맞아요. 존재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살리려고 해요. 그래야지만 러스트벨트에 공장의 문을 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공장이 문을 열어야 백인 노동자들, 흑인 저항력 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내놓은 대안이 관세를 올리는 거예요. 맞아요. 관세를 올리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느냐? 생산 단가가 높아져요. 그리고 노동자들이 생활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관세를 올리면 그에 상응해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게 엄청난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분이 그 부분이죠. 그죠? 그럼 미국 내에서 공장을 열어서 생산 단가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임금을 낮추고 싶어.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게 불법 체류자들이죠. 그렇게 해서 뭐 히스패닉 노동자들이 뭐 남미 지역에서 대규모로 유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는 또 어떻게 하겠다는 불법 거예요? 노동 이민자는 또 추방하겠다는 거죠. 제조업 기업인 입장에서는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쩌라는 거냐 뭐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일단 임금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임금 부담이 생기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세계화된 시대에 모든 완성품에 필요한 부품들을 한 국가 내에서만 조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부품 가격, 소재 가격 이런 것들을 해외 수입품이라고 해서 10%씩 인상해봐요, 관세를. 그러면 그대로 생산 단가가 10%또 상승하는 거예요. 기업인 입장에서 보면 임금도 올라갔지, 부품 가격, 소재 가격, 재료비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윤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제품 가격을 시장에서 파는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인플레이션이죠. 제품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죠? 가격 경쟁력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건 또 뭘 의미냐? 제조업 경쟁력에 약화를 치명적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트럼프가 내놓은 정책이라고 하는 게 트럼프 공약대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트럼프는 왜 공약을 이렇게 내세웠냐? 선거는 분명한 메시지가 매우 중요해요. 저 같은 사람은 정치학을 전공하는 사람이지만 미국의 평범한 유권자들이 얼마나 시간을 들여서 이러한 경제 공부를 하고 정치 공부를 하고 글로벌 경제, 정치 경제 상황을 공부를 하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판단하는 투표의 기준은 뭐냐? 바로 들어간 선명성이란 말이에요. 오늘 계속 그 얘기가 나오네요. 분명하고 선명한 메시지. 트럼프는 굉장히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트럼프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기업가로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단순하게 이런 얘기들,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 비난까지 받을 정도로 왜 이런 선명한 공약을 내세웠을까? 아주 단순해요. 선명해야지만 선거에서 이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오죠. 그러면 이 트럼프가 과연 자신이 내세운 공약을 그대로 관철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공약을 모순된, 서로 상호 모순되는 이 공약들을 다 지키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하.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트럼프가 내놓은 모든 공약들은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인플레이션의 대안을 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럼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연료비를 낮추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석 연료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네. 과감하게 철폐해가지고 화석 연료에 대한 생산을 높여가지고 그 연료비를 낮추면 생산 단가라든가 뭐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크게 줄어드니까 인플레이션 압박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연료비만 낮춘다고 생산 단가가 떨어지나? 아니면 생활 수준이 좋아지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